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는 습관을 조금 바꾸기로 했다. 지은이는 사사키 후미오, 작가이자 편집자, 미니멀리스트. 미니멀리즘을 소개한 저서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는 해외 26개국에 번역되어 8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능이 아니라 지속이다. 천재란 그저 계속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앨버트 허버드. 저는 항상 스스로에게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습관을 배우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재능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습관을 들여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야구선수 스즈키 이치로도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도 자기 분야의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천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천재들은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게으름은 기쁨일지 모르지만 괴로운 상태다. 행복해지려면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2002년 실시한 어느 조사에 따르면 새해 목표가 달성될 가능성은 고작 4%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저는 매번 실패하는 이유가 제 의지가 약한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취하는 모든 행동은 어떤 보상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지 못하는 까닭은 사람이 눈앞의 보상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 행동 경제학자 리처드 탈러는 실험의 사과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지를 고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문 1. A. 1년 후에 사과 1개를 받는다. B. 1년이 지나고 그 다음 날 사과 2개를 받는다. 이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B를 골랐습니다. 하지만 질문 2. A. 오늘 사과 1개를 받는다. B. 내일 사과 2개를 받는다. 이렇게 되면 방금 전 질문 1에서 B를 선택한 사람이어도 A를 고르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하루만 기다리면 사과를 하나 더 받을 수 있다는 보상에 필요한 행동은 1번 질문과 완전히 같은데 왜인지 대답만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돌아오는 보상은 가치가 덜 느껴집니다. 이것은 보상뿐 아니라 벌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릴지도 모르고 단 것을 먹으면 당뇨병에 걸릴지도 모르지만 먼 미래의 벌칙은 가볍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당장의 니코틴이나 당분이 더 큰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은 눈앞의 보상을 과대평가하고 나중에 받을 보상이나 벌칙을 과소평가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수렵과 채집을 하던 먼 옛날의 인간과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사고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류 문명은 5천년 정도에 불과하고 이는 인류 역사의 0.2%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 몸과 마음의 99%는 수렵 생활에 적합하게 길들여져 있습니다. 종이 진화하려면 수만 년이 걸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주 오래전에 유효했던 전략을 지금도 무의식 중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살아남기 위해 필요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먹이를 얻는 일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또 언제 얻을 수 있을지 모르는 음식을 발견하면 발견한 즉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는 사정이 다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런 유혹을 가능한 한 피하면서 운동으로 쓸데없는 칼로리를 소비하는 일입니다. 사실 필요한 만큼 칼로리를 얻은 후에는 고양이처럼 잠을 자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고양이와는 달리 계속 잠만 자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버렸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육식동물에게 공격을 받아 죽을지도 모르는 시대의 남성들은 연애를 즐기거나 독신 생활을 만끽할 여유 따위는 없었습니다. 자신을 받아주는 여성을 발견하면 재빨리 성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서는 그런 성급한 남성은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회라는 게임의 규칙은 눈앞의 보상에 달려들지 않고 멀리 있는 보상을 얻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플레이어들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1000명의 아이를 태어난 후부터 32세까지 추적 조사했습니다. 자기 통제력이 높았던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비만율이 낮고 성병에 걸린 사람도 적었으며 치아 상태 등 건강 상태도 좋았습니다. 호주의 심리학자 메건 오튼과 켄 챙의 실험에 따르면 시험 기간에 스트레스를 받은 학생들은 운동을 하지 않았고 담배나 정크푸드 소비량이 증가했으며 양치질이나 면도도 소홀히 했다고 합니다. 늦잠을 자거나 충동 구매를 하는 횟수도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통해 확실히 의지력은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계산이나 창의적인 일 등 어려운 일을 오랫동안 계속하는 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 지점에서 에너지는 분명히 고갈되고 휴식과 수면이 필요해집니다. 의지력이 쓰면 줄어드는 에너지 같은 것이라면 그것을 최대한 소중하게 보관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습니다. 의지력을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감정은 자기 부정과 불안입니다. 습관을 들이기로 마음먹은 일을 해내지 못하면 자기 부정과 불안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의지력을 잃고 다음 과제에 몰두하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세로토닌 실험이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맞추고 마음을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하는 호르몬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으면 사람은 불안감을 느낍니다. 실제로 우울증 환자의 뇌 속에서는 세로토닌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할 때 사람들은 눈앞의 보상을 받으려 하고 세로토닌이 많으면 나중에 받을 보상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불안한 상태가 되면 의지력이 사라져 바람직한 습관을 만드는데 방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무언가 할 수 없다는 것은 불안과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 다음 과제를 해결할 동기부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뇌에 두 가지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본능적인 시스템. 반사적이며 속도가 빠르다. 감정이나 직감으로 판단하는 시스템. 오래된 뇌인 대뇌 변연계, 선조체나 편도체가 담당한다. 2. 이성적인 시스템. 반응 속도가 느리고 의식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다. 생각하거나 상상하거나 계획할 수 있는 시스템. 새로운 두뇌이며 전두엽 등이 담당한다. 두 시스템에는 여러 가지 명칭이 있지만 이 책에서는 이를 뜨거운 시스템, 이를 차가운 시스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1의 뜨거운 시스템은
감정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뜨겁게 달아오르는 이미지입니다. 이에 차가운 시스템은 냉정하게 분석해서 대처하는 이미지입니다. 뜨거운 시스템과 차가운 시스템은 한쪽이 활성화되면 다른 한쪽은 활동을 줄여서 서로 보완하는 형태로 끊임없이 상호작용합니다. 불안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본능적인 뜨거운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인간의 신체 구조가 만들어진 것은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 시절 스트레스의 원인은 대부분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이었을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단 눈앞에 음식을 먹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일이 효과적인 대처법이었겠지요. 하지만 현대에는 업무 스트레스를 조금 받았다고 해서 굶어야 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스트레스에 반응해서 나타나는 전략만큼은 예전과 같습니다. 칼로리를 더욱 많이 섭취하거나 싫은 일에서 도망쳐 눈앞의 보상을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폭식을 하거나 해야 할 과제를 미뤄버리는 것은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시스템은 뜨거운 시스템의 폭주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경학자 볼프람 슐츠는 원숭이에게 다양한 보상을 주는 실험을 했습니다. 원숭이 혀에 과일 주스를 한 방울 떨어뜨리자 도파민이 집중되는 선조체가 급격히 발화했습니다. 그러나 주스를 주기 전에 불빛 등으로 신호를 주면 도파민은 주스가 아니라 불빛에 반응했습니다.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예감에 반응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이며 여러 가지 사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나 SNS를 할 때 설레는 것은 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에 알림이 나타났을 때가 아닐까요? 맥주도 그 자체가 아니라 맥주 캔을 따는 소리나 잔에 따르는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동해서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나요? 도파민에 관해서는 이런 실험도 있습니다. 쥐에게 도파민을 차단하는 약물을 주입했더니 아무리 맛있는 먹이를 주어도 먹으려고 하지 않고 굶어 죽었습니다. 도파민이 차단되면 먹고 싶다는 욕구 자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배가 고프고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있어도 쥐는 먹지 않았습니다. 도파민은 이렇게 무언가를 원한다라고 생각하게 해서 행동을 취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은 원하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데 도파민이 미리 작용하지 않으면 원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므로 당연히 행동도 하지 않게 됩니다. 빌 게이츠나 제프 베조스는 이미 일하지 않아도 남은 평생 리조트 해변에 누워 쉴 수 있는 재산이 있을 텐데 일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쉬어도 일할 때만큼 강렬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에게 우리는 재미있는 일만 하는 것 같아 라며 차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일이 바쁜 그녀를 위해 적어도 데이트할 때만큼은 즐겁게 해주고 싶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무슨 소리지? 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이유를 알 것도 같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있는 편이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은 산전수전을 다 겪어야 재미있습니다. 저는 연애를 하며 즐거운 일만 일어나는 지루한 대본을 썼던 것입니다. 의학 박사인 존 레이티는 운동화 신은 뇌에서
운동 이후에 상쾌한 기분이 드는 이유를 단적으로 심장에서 혈액이 왕성하게 펌프질되어 뇌가 최고의 상태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뇌 속에는 신경 전달 물질 외에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라는 일종의 단백질 군이 있는데 이것은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증가합니다. 뉴런에 이 BDNF가 더해지면 뉴런은 새로운 가지를 뻗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런은 나무와 비슷하게 생겼고 가지 끝에는 잎 대신 시냅스가 달려 있습니다. 새로운 가지가 생겨나면 시냅스가 늘어나 결합이 더욱 강해집니다. 존 레이트는 BDNF를 뇌에 주는 비료로 비유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네이퍼빌에서는 1만 9천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영교시 체육 수업을 시도했습니다. 1교시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운동장을 달리거나 자전거를 타며 유산소 운동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읽기 및 이해력 시험에서 평소처럼 체육 수업만 받은 학생들은 성적이 10.7% 성장한 데 비해 영교시 체육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17% 성장했습니다. 네이퍼빌의 학생들은 팀스라는 수학, 과학 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에서 수학은 세계 6위, 과학은 세계 1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운동을 하면 학습 효과가 높아지고 성적이 올라갔습니다. 2007년 독일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운동 전보다 운동 후에 단어를 20% 더 빨리 외웠고 학습 효과와 BDNF 수치에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습관에 필요한 것은 보상입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흔히 자제력이 강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보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상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려 합니다. 그 본질은 변함이 없고 바람직한 행동이든 나쁜 습관이든 둘 다 중독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받아들이는 보상을 타인에게도 적용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자신과 다른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쉽게 상상하지 못합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그저 손해만 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습관을 몸에 익힌다는 것은 의지력을 단련하고 유혹을 뿌리치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느끼는 보상을 다시 정의하는 일입니다. 꾸준히 행동하다 보면 실제로 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러워진 천을 염색하려면 먼저 깨끗하게 세탁을 해야 한다. 아유르베다. 우리는 종종 폭음이나 폭식 등 좋지 않은 습관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필요해서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아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눈앞의 보상을 선택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다는 불안을 느낄 때 그 불안에서 도망치기 위해 쇼핑을 하기도 합니다. 불안한 사람은 자신을 더 큰 불안으로 밀어넣는 행동을 하고 맙니다. 작가 그레첸 루비는 그 대처법을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제시했습니다. 기분 전환을 위한 일이 자기 자신을 더 싫어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제멋대로 하루를 보내더라도 어쨌든 사람은 각자 자신만의 하루를 보냅니다. 게으름을 피운다는 계획으로 하루 일과가 꽉 찬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본인에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사람의 하루는 습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추가하려면 오래된 습관은 퇴장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을 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스스로에게 물어볼 만한 질문은 이것이 내 아이의 습관이 돼도 좋은가입니다. 자식이 알코올 중독이나 니코틴 중독에 빠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스마트폰이나 SNS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거나 도박에 빠져들길 바라는 부모가 있을까요? 아이가 텔레비전을 보거나 게임을 하는데 시간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른에게도 필요합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우고 성장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는 의도적으로 즐기는 오락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도 멈출 수 없는 경우입니다. 스스로 그만둘 수 없다면 중독입니다. 신경과학자 니콜 아베나는 쥐에게 계속해서 설탕을 먹이는 실험을 했습니다. 쥐들은 설탕에 강한 욕구를 보이기 시작했고 심지어 코카인 같은 내성이 생겨서 금단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성인 3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특정 식품에 중독되어 끊으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답한 사람이 92%나 되었습니다. 의존성이 있는 것은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시카고 대학병원의 존 그랜트는 과도한 보상이나 행복감, 평온함을 가져오는 것은 전부 의존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약뿐 아니라 특정 식품, 쇼핑, 섹스, 도둑질, SNS 등 모든 행위에는 의존성이 있습니다. 중독에 빠지기 쉬운 것들은 모두 보상이 빠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시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술을 마시고 6시간 후부터 취기가 올라온다면 과음하는 사람은 훨씬 줄어들 테고 SNS의 좋아요가 한 달 후에 올라온다면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그 빨간 하트에 중독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뇌는 그것이 약물로 인해 쉽게 증가된 나쁜 도파민인지 운동으로 증가된 좋은 도파민인지 판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쾌감을 느끼는 행위를 반복하려고 할 뿐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이 의식적으로 무엇을 끊어야 하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문학가 사무엘 존스는 친구가 와인을 조금만 마시라고 권하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조금 마신다는 것은 불가능해. 그래서 절대로 입에 대지 않는 거야. 끊는 건 쉬워도 양을 조절하는 것은 어렵거든. 저는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술을 완전히 끊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마시면 술을 마시는 즐거움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지속하기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 대답은 절대 그렇지 않다입니다.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는 하루에 한 번만 파이프로 담배를 피우기로 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파이프가 점점 커졌다고 합니다. 예전에 마스시타 전기산업은 경비 절감을 위해 전기요금 10% 줄이기라는 목표를 세웠는데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회사 임원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던 중 사장 마스시타 고노스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표를 바꿔서 10% 절감이 아니라 50% 절감을 목표로 합시다. 10% 절감이라는 소극적인 목표는 달성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50%를 절감하려고 하면 발상의 틀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제가 나쁜 습관을 버리려면 완전히 끊는 편이 더 쉽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이와 비슷합니다. 찰스 두이그는 나쁜 습관 하나를 없애고 싶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매일 오후가 되면 카페에 가서 초코칩 쿠키를 사서 동료들과 잡담을 나누며 먹었습니다. 이 습관 때문에 그는 몇 킬로그램이나 살이 찌고 말았습니다. 이 습관을 없애기 위해 취한 일련의 행동들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루틴은 초코칩 쿠키를 먹는 일로 명확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루틴을 시작하는 신호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일입니다. 찰스 두히그는 신호를 다음의 5가지로 분류했습니다. 1. 장소, 어디에 있었는가? 2. 시간, 몇 시였는가? 3. 심리 상태, 어떤 기분이었는가? 4. 다른 사람이 있었는가? 5. 직전 행동,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며칠 동안 기록해보니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가 되면 쿠키가 먹고 싶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보상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행동들에는 업무 중 기분 전환, 쿠키의 당분, 동료와의 유대감 등 다양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보상을 하나씩 없애보면 자신이 정말로 원했던 보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가 얻고 싶었던 보상은 업무 중 기분 전환으로 동료들과 잡담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후 3시 30분에 알람을 맞추고 그것을 신호로 삼았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동료들 곁에 가서 대화를 나누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초코칩 쿠키는 정말로 필요한 보상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기 분야에서 활약하는 사람들의 일상은 상당히 규칙적입니다. 화가 척 클로스는 영감이 떠오를 때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아마추어 같은 생각이고 프로는 그저 시간이 되면 작업에 착수할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작곡가 존 애덤스도 정말로 창의적인 사람들의 작업 습관은 지극히 평범하고 특별히 흥미로운 점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익혀두면 좋은 습관은 일기 쓰기입니다. 일기는 자신을 관찰하는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켈리 맥고니걸은 어떤 행동을 선택한 순간을 돌이켜보는 일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이 언제 습관을 끊기로 결정했는지, 어떤 식으로 그럴듯한 변명을 만들어 도망쳤는지 기록을 통해 되짚어보는 것입니다.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사실이라도 얼마든지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기화된 추론이라는 심리 현상이 있습니다. 먼저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정한 뒤에 그 이유를 꾸며대는 일을 말합니다. 그럴듯한 이유를 고안해내기 시작하면 더 이상 멈출 수 없습니다. 기록해두지 않으면 자신이 어떤 식으로 이런 이유를 만들어냈는지 기억마저 조작하게 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기록은 무자비합니다. 저는 술을 딱 한 잔만 마시려고 했는데 멈출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일기에 몇 번이고 적었습니다. 기록을 계속하면서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술을 한 잔만 마신다는 것은 저에게 절대 이룰 수 없는 꿈이라는 것을. 꾸준히 일기를 쓰는 요령은 사실대로 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기를 쓸 때
유머와 교훈이 담긴 에세이처럼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힘들어서 매일매일 쓸 수 없습니다. 누가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저 나만 알 수 있는 기록이면 충분합니다. 초기에 익히면 좋을 습관으로 명상도 추천합니다. 명상은 메타인지와 관련된 훈련입니다. 메타인지란 자신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느끼는 것 자체를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마시멜로를 먹고 싶다가 아니라 마시멜로를 먹고 싶어하는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사람은 하루 7만 가지 일을 생각한다고 하는데 명상은 그렇게 제멋대로 떠오르는 생각 자체를 의식하고 의식에서 호흡 등 신체 감각으로 되돌려 놓는 일입니다. 명상은 알코올 중독 치료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명상을 하면 뇌의 후대상 피질이라는 영역의 활동이 억제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영역은 같은 것을 반복해서 생각하는 일과 관련이 있는데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다. 무엇을 해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같은 생각만 하기 때문에 강박관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생각을 제3자의 눈으로 보는 데에는 명상이 효과적입니다. 문제는 의욕이 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의욕을 내야 한다고 믿는 게 문제다. 올리버 버크먼. 어느 날 헬스장에 가서 바벨을 들거나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는 일보다 헬스장에 가는 것 자체가 더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벨을 들어올리고 있을 때는 집에 갈까 말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한창 달리고 있는 도중에는 한 걸음 더 달릴까 말까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헬스장에 가기 전에는 오늘 꼭 가야 하나? 귀찮은데 하고 망설이거나 오늘은 도무지 의욕이 없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동기부여라는 것이 기다리다 보면 저절로 따라오리라는 생각입니다. 이케가야 유지가 한 말이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의욕은 생기지 않는다. 뇌의 측좌핵이 활동하면 의욕이 생기는데 측좌핵은 무언가를 시작하지 않으면 활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면 의욕은 생깁니다. 이 과정을 작동 흥분 이론이라고 합니다. 헬스장에 가는 것은 어렵지만 일단 운동을 시작하면 뇌는 의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운동을 계속하는 일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정한 습관을 지키면 후회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겠다고 마음먹은 습관을 지키지 못해서 후회한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찍 일어나서 괜히 일찍 일어났다고 후회하거나 운동한 후에 운동 따위를 하다니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작의 어려움을 표현한 다양한 비유가 있습니다. 바퀴는 돌아가기 시작할 때 가장 큰 힘이 필요하고 한 번만 회전하면 계속 도는 데에는 큰 힘이 필요하지 않다. 전철은 움직일 때만 모터를 사용하고 이후에는 관성으로 움직인다. 로켓이 발사 직후 몇 분 동안 사용하는 연료는 그 후 80만 킬로미터를 가는 데 쓰는 양보다 많다. 예를 들어 영어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서 괴롭지만 점차 알아듣는 부분이 늘어나면 공부가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가장 커다란 힘이 필요한 곳에서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최대한 제거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중독되는 행동은 무서울 정도로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담배는 작고 가벼워서 불을 붙이고 들이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게임이나 도박을 할 때도 근육이 비명을 지르게 하거나 땀을 흘릴 필요 없이 손안의 조작만으로 충분합니다. 스마트폰 역시 크기가 작고 쉽게 꺼낼 수 있으므로 의존도가 높아집니다. 낮춰야 할 장애물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거리와 시간, 순서, 심리입니다. 먼저 거리와 시간이라는 장애물. 멋진 장소에서 달리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입니다. 하지만 전철을 타고 1시간이나 가야 한다면 습관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집 근처에서 달리기 코스를 찾아야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에 다닌다면 무엇보다 집에서 가까운 곳이 좋습니다. 계속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먼저 거리를 가깝게 해보세요. 다음은 순서라는 장애물입니다. 저는 헬스장에 가는 습관을 들일 때 일단 필요한 물건을 최소화했습니다. 운동할 때 타이츠를 입는 편이 더 멋있다고 생각하지만 입고 벗기 편한 반바지를 입기로 했습니다. 스포츠 음료를 챙겨가던 것도 그만두고 물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신발과 갈아입을 옷을 넣는 가방도 넣고 빼기 쉬운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마라톤 선수 다니가와 마리는 겨울에 매일 아침 달리기를 하고 싶다면 바로 달릴 수 있는 옷을 잠옷으로 입으라고 권했습니다. 웹페이지가 열리는 시간이 2초일 때까지는 뒤로 돌아가는 비율이 9% 정도지만 5초가 지나면 40%에 가까운 사람이 그 웹사이트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웹사이트에 아무리 재밌는 콘텐츠가 있든 얼마나 멋진 상품을 팔든 시간이 오래 걸리면 나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일기를 쓰려고 마음을 먹어도 프로그램을 여는데 지나치게 오래 걸리면 한풀 꺾이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운영체제의 기본으로 제공되는 메모장을 사용했습니다. 사람의 의욕은 약간의 장애물만 있어도 쉽게 날아가 버립니다. 행동경제학자 댄 에디얼리가 소개한 사례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인공고관절 치환 수술을 고려할 때 아직 시도해보지 않은 약이 한 종류뿐이라면 수술을 하지 않는 의사가 많았습니다. 한 가지 약이라도 더 시도해본 다음에 수술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이 2종류 누락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냥 수술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조금 번거로운 작업일 뿐인데도 의사들은 수술을 택한 것입니다. 사후 장기기증 같은 중대한 문제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증을 원하시는 분은 체크해 주세요 라고 질문하면 장기기증 비율이 낮아집니다. 하지만 기증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은 체크해 주세요 라고 질문하면 장기기증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장기기증 같은 어려운 문제를 눈앞에 두면 사람들은 판단을 보류하고 디폴트, 즉 초기 설정값 상태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작가 빅토르 위고는 하인에게 옷을 숨기게 해서 외출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집필에 전념했습니다. 이렇게 장벽을 만드는 것은 한마디로 자신의 의지력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가장 가혹한 예는 그리스 신화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반인 반어인 세이렌의 노래는 매혹적이어서 빠져들지만 들으면 죽음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선원들에게 자신을 돛대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풀어달라고 애원하면 더 단단히 묶어라. 청크는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그 커다란 덩어리를 작은 요소로 나누는 것이 청크 다운입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는 단기간의 공포증을 치료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예를 들어 뱀에 관해 느끼는 공포증을 치료하는 경우 청크 다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뱀 공포증이 있는 사람에게 옆방에 뱀이 있으니까 갑시다 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가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먼저 매직 미러를 통해 뱀이 있는 방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동물원처럼 안전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몇 단계를 거쳐 열린 문으로 안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그것에도 익숙해지면 작은 단계들을 더 거친 뒤 두꺼운 가죽 장갑을 끼고 뱀을 만져보게 합니다. 뱀을 만질 수 있게 되면 그동안 뱀을 두려워하던 사람들도 이 뱀은 참 예쁘다 라고 말하거나 무릎 위에 올려놓기도 합니다. 갑자기 뱀을 만지는 것은 어렵지만 조금씩 단계별로 진행해가면 스스로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에도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재미있는 게임을 멈출 수 없는 것은 난이도 균형이 절묘하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별로 어렵지 않고 플레이어의 성장에 따라 서서히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언젠가 게임을 그만두고 싶어진 적이 있습니다. 무리한 공격을 해오는 보스 캐릭터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물리칠 수 없었을 때입니다. 무언가를 그만두고 싶어지는 것은 보상을 얻어 만족했을 때가 아니라 열심히 해도 보상을 얻지 못할 때입니다. 작심삼일의 주된 원인은 난이도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습관을 들이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부정감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목표를 팔굽혀펴기 한 번으로 설정해두면 다른 일이 바빠서 정말로 한 번밖에 하지 못하는 날에도 자기 부정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설정한 목표는 제대로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해야 할 일을 두고 할까 말까 고민할 때는 일단 그 장소에 가거나 시작하는 것만을 목표로 정합니다. 지금도 스스로에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헬스장에 딱 한 걸음만 들어가자. 운동화를 신은 순간에도 기분이 내키지 않으면 그냥 돌아가자.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목표를 작게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팔굽혀펴기 한 번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나쁜 습관을 버릴 때는 완전히 끊는 편이 더 쉽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들일 때는 반대로 매일 하는 편이 더 쉽고요. 사람들은 보통 일주일에 한 번 달리는 것이 매일 달리기보다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오히려 난이도가 높아져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매일 하기로 정하면 오늘 할지 말지 고민할 일도 결정할 일도 없습니다. 목표는 작아져도 좋지만 빈도를 줄여서는 안 됩니다.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는 매일 해야 합니다. 평소에 넥타이를 맬 일이 없는 지금도 저는 넥타이 매는 법은 까먹지 않았습니다. 한때 매일 넥타이를 매느라 무의식적으로 하는 수준까지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맥도날드의 샐러드 메뉴가 추가되자 웬일인지 빅맥의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나는 빅맥을 먹지만 다음에는 이성적으로 샐러드를 고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샐러드가 메뉴에 있기만 해도 일단 오늘은 안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일 하자의 반대말이 오늘 하루만은입니다. 내일은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하루만은 해봅시다. 그리고 내일이 오면 또 같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습관을 추가할 때는 이미 매일 실천하고 있는 습관을 신호로 삼으면 효과적입니다. 제 친구는 매일 아침 헤어 드라이어로 젖은 머리를 말릴 때 스쿼트를 합니다. 저는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릴 때 양치질을 하면서 정리해 보라고 추천합니다. 양치질을 하는 3분 동안 방을 돌아다니며 필요 없는 물건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줄줄이 습관들이 이어지면 의지력이나 의욕을 불태우지 않아도 루틴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행동심리학의 창시자 스키너는 자신의 생활도 실험처럼 엄격하게 규칙을 지켰습니다. 알람에 따라 글쓰기를 시작하고 알람에 맞춰 끝냈습니다. 책상에 앉아있는 총 시간을 시계로 측정했고 12시간마다 작성한 글의 단어 수를 그래프에 기입해서 자신의 시간당 생산성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어느 날 자꾸 한밤중에 잠에서 깨는 것이 신경 쓰였던 그는 그것조차도 알람으로 조절해서 작업에 차질이 없게 했습니다. 저는 혼자 살고 있고 자유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시간표를 만들어 그대로 따라하는 게 바보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표에 얽매여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정해두지 않으면 지금 일어날지 더 자도 될지 이불 속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두뇌는 바람둥이입니다. 흥미와 관심이 차례로 솟아나고 맥락 없이 점프하기를 좋아합니다. 끊임없이 관심사를 바꾸는데 인터넷은 거기에 딱 맞게 반응해 줍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하는 시간을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천재들은 대부분 규칙적으로 생활합니다. 대부분 아침형 인간으로 오전에는 창의적인 일을 하는데 시간을 할애합니다. 어느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이 예상한 시간의 1.5배를 쓴다고 합니다. 항상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열흘이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이 실제로 항상 2주가 걸린다는 뜻입니다. 읽지도 못할 책을 사모으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독서량과 흥미의 지속 시간을 과대평가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강연 사이트 테드의 동영상은 18분 정도로 길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재밌는 내용이라도 사람이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최장 18분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 중에 포모도로 기법이 있는데 이것도 길이는 비슷합니다. 25분으로 타이머를 설정하고 그 시간 동안 집중해서 일합니다. 알람이 울리면 5분간 짧게 휴식합니다. 이 과정을 4번 반복하고 2시간마다 길게 휴식합니다. 스포츠에서 성과를 내려면 무엇보다 수준이 높은 팀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6년 동안 수영 선수들의 연습에 동행하며 인터뷰한 사회학자 데니얼 챔블리스는 위대한 수영 선수가 되려면 위대한 팀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4시에 일어나서 연습하러 가는 환경에 있으면 자신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된다.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고 습관이 되는 것이다.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수준에 맞는 팀을 찾으면 됩니다. 함께 달릴 상대를 찾으면 달리기를 지속하기가 쉬워집니다. 예방의학 연구자 이시카와 요시키는 어떤 유혹을 받으면 30년 후에 자신에게 질문하게 합니다. 너 오늘 밤 술자리에 갈래? 아니면 연구에 매진할래? 라고 물어보면 답이 쉽게 나옵니다. 그레첸 루비는 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일 때 내 매니저라면 뭐라고 말할까? 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영화감독 빌리 와일더의 서재에는 루비치라면 어떻게 할까? 라는 종이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영화감독 에른스트 루비치는 와일더에게 스승 같은 존재입니다. 각본을 쓰다가 막히면 스승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화감독 미타니 고키는 빌리 와일더라면 어떻게 할까? 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제3자의 시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무언가를 바꾸는 일은 아니지만 힘든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기술 중 하나로 유용합니다. 사소한 실수는 신중하게 감은 실타래를 떨어뜨린 것과 같다. 한 번 실을 떨어뜨리면 몇 배나 되는 실을 다시 감아야 한다. 윌리엄 제임스. 메이저리그 시즌이 끝나면 선수들은 모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스즈키 이치로만 구장에 나타나 연습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쉬려고도 해봤다. 그게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 보려고 한 달 동안 연습 경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자 몸이 내 몸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병에 걸린 것 같았다.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면서 다른 선수들과 반대되는 방법으로 간 것입니다. 그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 완전히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작가 존 업다이크는 영감을 기다리지 말고 매일 글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글을 쓰지 않는 일은 굉장히 편해서 그것에 익숙해지면 다시는 글을 쓸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작가 앤서니 트롤롭은 습관의 신과 같은 인물입니다. 그는 원래 우체국 직원으로 영국에 있는 빨간 우체통을 창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출근 전 2시간 반을 글쓰기에 할당했습니다. 풀타임으로 일하며 47편의 소설과 16편의 저서를 남겼고 문학사에서도 상당히 다작한 작가로 꼽을 수 있습니다. 다작의 비결은 한 작품이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작품에 착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600쪽짜리 대작을 완성했습니다. 일반적인 작가라면 탈고 후에 밖에 나가 실컷 놀거나 휴가를 떠나고 싶을 법도 한데 그는 평소처럼 다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작업 시간인 2시간 반까지 아직 15분 정도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방금 전에 완성한 원고에 완결이라고 쓴 뒤 옆에 두고 곧바로 새로운 작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피아니스트나 기타리스트는 하루라도 악기를 만지지 않으면 감각이 둔해진다고 합니다. 저만 해도 3, 4일만 운동을 걸러도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평소보다 더 노력해야 합니다. 습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다시 되돌리기가 힘들어집니다. 습관을 반복할수록 더더욱 습관이 단단해지는 구조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서 올림픽 육상 선수인 세코 토시히코와 인터뷰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세코 선수 정도의 마라토너도 오늘은 어쩐지 달리고 싶지 않다. 아, 이대로 그냥 자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세코 선수는
말 그대로 그게 무슨 바보 같은 질문이야 라는 목소리로 당연하지 않나요? 언제나 그래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루키는 세코 선수의 입으로 직접 그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비록 근력이나 운동량, 동기부여의 수준이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고 해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러닝화에 끈을 묶을 때 그가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하루키의 마음에 깊은 안도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모두 똑같구나 라고. 20년 이상 거의 매일 달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하루키도 달리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습관은 거의 생각하지 않고 하는 행동이지만 항상 생각하지 않고 선택하거나 갈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정말 내키지 않는다거나 하기 싫다고 느낄 때도 인간이기에 반드시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도 좋은 습관을 새로 들이는 것도 지속하다 보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는 편이 훨씬 나았습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낫다고 생각하는 쪽을 선택합시다. 프로 작가란 글 쓰는 것을 멈추지 않는 아마추어다. 리처드 벅. 습관에 대해 연구하며 저는 재능에 대해서도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재능이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재능이 없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같았기 때문에 매우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듯한 사람도 자신은 재능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도 29세가 될 때까지는 평생 취미를 즐기는 사람으로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독서를 하고 음악을 듣고 고양이를 기를 수만 있으면 된다고 말이죠. 그는 한 인터뷰에서 내가 어떤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당시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 재능은 나에게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찰스 다윈은 자서전에서 자신에게 직감적인 이해력과 기억력이 부족하다며 한탄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자신은 특별히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저 문제를 더 오래 붙들고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윈은 자신에게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점이 있다면 그건 자연 과학에 대한 끝없는 열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인슈타인 역시 나에게 특별한 재능은 없다. 단지 열정적인 호기심이 있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수한 수영 선수를 오랜 기간에 걸쳐 연구한 사회학자 데니얼 챔블리스는 논문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최고의 퍼포먼스는 무수히 많은 작은 기술과 행동을 쌓아 올린 결과다. 선수들은 특별하거나 초인적인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선수들은 지속적인 반복으로 탁월한 수준에 도달했다. 재능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의 끝에서 만들어집니다. 운동선수나 음악가, 학자 등 전 세계 최고 선수들을 연구한 안데르스 에릭슨은 초인류 중에서 연습이 즐겁다고 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을 바꾸면 태도가 바뀐다. 태도가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뀐다.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뀐다.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운명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힌두교의 가르침. 지금까지 나는 습관을 조금 바꾸기로 했다.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치 생각은 없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